월가가 선언했습니다. 삼성은 죽은 말이다. 더 이상 베팅할 가치가 없다. 이란 전쟁이 터지자 19조가 빠져나갔습니다. 일본은 끝났다고 했고 중국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위기엔 삼성이 나서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세대를 통째로 뛰어넘고 있었던 겁니다. 52일 뒤 월가 거물이 무릎 꿇었고 한국 개미 8조가 월가 19조를 삼켜버렸습니다. 210조짜리 역습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19조가 증발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진 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금액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코스피 하루 만에 16% 폭락. 그리고 그 피바다의 한복판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셰퍼드. 월가에서 30년간 아시아 시장을 공매도로 짓눌러 온 남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아시아 킬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펀드에서 가장 어린 애널리스트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퍼드 씨,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280억 달러짜리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맨해튼 57번가에 있는 아틀라스 캐피탈 본사 트레이딩 플로어에 있었습니다. 밤 11시 42분. 다우 선물이 횡보하고 있었고 아시아 장 개장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싱글 몰트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센트럴 파크의 불빛이 보였어요. 57층에서 내려다보는 맨해튼 야경은 언제 봐도 제가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는 기분을 줬습니다. 그때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빨간색 속보였어요. 이란 핵시설 폭격, 전면전 돌입.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포 때문이 아니었어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트레이딩 플로어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유가가 치솟을 겁니다. 원자재가 폭등할 거고 아시아 신흥시장은 자금 이탈이 시작되겠죠. 특히 한국. 코스피는 연초에 51% 급등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방아쇠만 당겨지면 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거예요. 30년 경력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보는 눈. 저는 즉시 야간 트레이딩 팀장 스티브 말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티브, 지금 당장 들어와. 전쟁 났다. 스티브가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요? 이란이야. 전면전이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티브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15분이면 갑니다. 포지션 방향은요? 풀숏이야. 코스피 선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쓸어 담아. 제가 전화를 끊고 트레이딩 플로어에 나갔을 때 이미 야간 근무 트레이더 3명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유가가 눈앞에서 치솟고 있었어요. 70달러, 80달러, 90달러.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크게 적었습니다. 삼성전자 풀숏. 목표 42억 달러. 트레이더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42억 달러면 우리 펀드 전체 운용 자산 280억 달러의 15%를 한 종목에 거는 겁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30년 동안 저는 이런 미친 짓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태국 바트와 공매도로 8억 달러를 벌었어요. 중국 부동산 버블 때 항생 지수숏으로 14억을 먹었죠. 일본 엔화 약세 때는 니케이 풋옵션으로 6억을 챙겼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저에게 늘 그래왔어요. 겁을 주면 무너지는 시장. 공포를 먹고 자라는 저의 밥줄이었죠. 새벽 3시 47분 아틀라스 캐피탈 트레이딩 플로어에 핵심 인원 12명이 모였습니다. 아시아 팀 전원 소집이었어요. 비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코스피 차트를 띄웠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코스피가 연초 대비 51% 올라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율 53.7%. 이건 풍선이에요. 바늘 하나면 터집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란이 그 바늘을 찔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시니어 트레이더 빌하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가가 이 속도면 내일 110달러 넘기겠는데요. 한국은 원유 수입국이니까 코스피 직격탄이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그리고 핵심 타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차트가 떴습니다.
저는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어요. 삼성이 작년 주주총회에서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HBM3 실패를 공개 사과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차세대 핵심 제품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고 마이크론한테까지 뒤처졌어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3번 연속 탈락했습니다. 3번이에요.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엔비디아 HBM3 품질 테스트, 삼성 1차 탈락, 2차 탈락, 3차 탈락, SK하이닉스 합격, 마이크론 합격. 이미 죽은 말입니다. 죽은 말에 올라타는 바보는 없어요. 하지만 죽은 말이 쓰러지는데 베팅하는 건 천재의 일이죠.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좋았어요. 제 말 한마디에 수십억 달러가 움직이는 이 감각. 30년 동안 이 맛에 살아왔습니다. 내일 한국 시장이 열리면 패닉이 시작됩니다. 외국인 매도가 쏟아질 거예요. 우리가 선두에 서서 팝니다. 나머지 펀드들이 따라오겠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리스크 매니저 캐서린 맥도날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먹으면요?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한국 개미들이요? 그 사람들은 전쟁 나면 겁먹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97년 IMF 때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매번 그래왔습니다. 겁을 주면 무너져요. 아시아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캐서린이 더 말하려는 걸 제가 잘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내일 CNBC에 나갑니다. 라이브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스티브가 물었어요. 뭐라고 하실 건데요? 삼성은 끝났다고 말할 겁니다. HBM 경쟁에서 탈락했고 AI 반도체 시대의 존재 이유를 잃었다고. 죽은 말이라고요. 가격의 압박을 더 줘야 해요. 미디어가 공포를 만들어주면 매도가 가속되겠죠. 시장 심리전입니다. 빌 하딩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클래식한 셰퍼드 플레이군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30년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플레이예요. 새벽 4시 15분,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손 하나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한소율. 아틀라스 캐피탈에서 가장 어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32살, 한국계 미국인. 보스턴대 금융공학 석사. 입사한 지 2년째.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녀의 이름을 회의 석상에서 부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주니어 중에서도 가장 주니어니까요. 셰퍼드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전원이 그녀를 봤습니다. 주니어 애널리스트가 CIO한테 회의 끝에 질문하는 건 아틀라스 캐피탈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좀 더 잘 시간인데. 하지만 뭐, 한마디 정도야. 짧게 하세요. 한소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셰퍼드 씨는 삼성이 HBM3에서 탈락한 걸 근거로 공매도 포지션을 잡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뭐요? 삼성이 HBM3을 포기한 게 아니라 건너뛴 거라면요. 5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어요. 빌 하딩이 먼저 웃었고 스티브가 따라 웃었고 나머지 트레이더들도 킬킬거렸습니다. 건너뛰었다고요? 세대를 건너뛴다고요? HBM3도 못 만드는 회사가. 빌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소율 씨, 반도체 업계에서 세대 하나를 건너뛴다는 건 자살행위야. 이전 세대 공정 경험 없이 다음 세대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스티브도 거들었습니다. 그건 마치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대학원에 입학하겠다는 거랑 같아요. 웃음이 다시 터졌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소율은 웃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스크린에 연결하더니 데이터를 띄웠어요. 삼성 화성 캠퍼스 전력 사용량 추이입니다. 그래프가 떴습니다. 저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봤어요.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지난 16개월간 삼성 화성 캠퍼스의 전력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산업용 초순수물 사용량은 280% 증가했고요. 회의실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340%라는 숫자가 묘하게 신경 쓰였거든요. HBM3 라인만 돌리는 거면 이 정도 전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소율이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삼성이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HBM3이 아닌 뭔가를요.
저는 시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새벽 4시 23분. 피곤했어요.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소율 씨. 하지만 전력 사용량만으로 삼성이 세대를 건너뛰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건 비약이에요. 공장을 돌린다고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수율이 나와야 양산이 되는 거예요. 삼성이 HBM3 수율도 못 맞추는데 HBM4 수율이 나온다. 그건 판타지입니다. 빌 하딩이 맞장구 쳤어요. 셰퍼드 말이 맞아.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는 노트북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한국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 돈을 벌면 됩니다. 소율 씨는 숫자나 좀 더 분석해 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리포트로 주시면 됩니다. 한소율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니어 애널리스트가 CIO의 결정에 더 이상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껐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스티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친구, 패기는 있는데 경험이 없어. 30년 해봐야 아는 거지. 숫자 하나 가지고 대세를 거스르면 안 돼. 스티브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계니까 감정이 앞서는 거겠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한국 시간 9시, 뉴욕 시간 저녁 7시. 저는 맨해튼 사무실에서 모니터 6대를 켜놓고 한국 시장 개장을 지켜봤습니다. 스크린에 코스피 지수가 떠 있었어요. 개장 동시에 숫자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첫날 8% 폭락.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트레이딩 플로어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 숏 포지션이 불을 뿜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 수익 1,400만 달러. 하지만 진짜 잔치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습니다. 코스피 16% 폭락. 거래 자체가 멈췄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하루에만 삼성전자 350만 주. 저는 트레이딩 플로어 한가운데 서서 모니터에 쏟아지는 빨간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피가 흐르는 시장은 늘 아름답습니다. 돈을 버는 쪽에 있을 때만요. 빌 하딩이 헤드셋을 벗으며 소리쳤어요. 보스, 이틀 만에 삼성숏으로 9,200만 달러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CNBC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셰퍼드 씨,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표정 관리를 완벽하게 했어요. 심각하지만 침착한 얼굴. 30년간 갈고 닦은 미디어 페이스였습니다. 삼성은 이미 게임에서 졌습니다. HBM3에서 SK하이닉스에 완패했고 마이크론한테도 밀리고 있어요. AI 반도체 시대에 HBM을 못 만드는 메모리 회사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삼성은 죽은 말입니다. 더 이상 베팅할 가치가 없죠. 죽은 말. 그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또 터졌어요. 주간 기준 삼성전자 18% 하락, SK하이닉스 19% 하락.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를 장례식장 보내듯 팔아치웠습니다. 우리 아틀라스 캐피탈의 삼성쇼 포지션은 일주일 만에 2억 7천만 달러 수익을 찍었어요. 제 30년 경력 중에서도 손에 꼽는 대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 금요일 밤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단골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1961년산 샤또 라투르. 한 병에 4,000달러짜리였어요. 입안에서 체리와 삼나무 향이 퍼지는 걸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한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제 계좌에 돈이 쌓이고 있었어요. 아시아 시장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겁을 주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돈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금요일 밤, 제 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한소율이었어요. 셰퍼드 씨, 한 가지만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 순매수 데이터입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주, 한국 개인 투자자 순매수 8조 4천억 원. 외국인이 7조 6천억을 쏟아낸 걸 개인이 전부 받아먹고 오히려 더 사들인 겁니다. 저는 잠시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8조 4천억 원이면 달러로 환산해서 대략 60억 달러. 전쟁이 터지고 서킷 브레이커가 울리고
제가 CNBC에서 죽은 말이라고 선언한 바로 그 주에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60억 달러를 집어넣었다고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소율에게 답을 보냈어요. 개미들이 물타기 하는 거야. 공포에 물타기 하는 전형적인 실수지. 조만간 그 사람들도 던질 거야. 한소율의 답이 왔습니다. 그들이 던지지 않으면요? 저는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잘랐어요. 미디엄 레어로 완벽하게 구워진 살코기에서 육즙이 흘러나왔습니다. 던지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아시아 시장에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처참하게 틀렸는지를 알게 되기까지 정확히 52일이 걸렸습니다. 공매도는 처음 3주간 완벽했습니다. 매일 아침 트레이딩 플로어에 출근하면 빌 하딩이 전날 수익을 보고했어요. 첫째 주 2억 7천만 달러, 둘째 주 누적 5억 1천만 달러, 셋째 주 누적 8억 3천만 달러. 삼성전자 주가는 매일 떨어졌고 우리 계좌에는 매일 돈이 쌓였습니다. 코스피가 무너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20원을 돌파했어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매도가 가속됩니다. 팔면 팔수록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더 팔고 싶어지는 악순환이었죠. 아름다운 악순환이었습니다. 저에게는요. JP모건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깎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따라갔고 시티가 그 다음이었어요. 매일 아침 블룸버그 터미널에 삼성전자 목표가 하행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이 기사를 냈어요. 한국 반도체 시대의 종언. 중국 글로벌 타임스도 따라붙었습니다. 삼성 몰락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기회.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고 저는 그 장례식의 사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넷째 주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매도는 계속됐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겁니다. 월요일에 2% 빠지면 화요일에 1.5% 올랐어요. 수요일에 3% 빠지면 목요일에 2% 반등했죠. 마치 바닥에 쿠션이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가 떨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스티브가 아침 브리핑에서 보고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200만 주씩 던지고 있는데 주가 낙폭이 줄고 있어요. 누군가가 받아먹고 있습니다. 누가? 한국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리서치팀 데이터인데 넷째 주 개인 순매수가 오히려 셋째 주보다 늘었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꼈어요. 물타기야. 물타기 하는 거라고. 평균 단가 낮추려고 추가 매수하는 전형적인 개미 행동이에요. 조만간 견디다 못해 전부 던질 겁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나중에 던질 때 더 아파요. 스티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구석에서 한소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타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또 시작이군. 뭐가 물타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소율이 태블릿을 들었어요. 계좌 분석 데이터를 보면 기존 보유자의 추가 매수 비율은 전체의 3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5%는 신규 매수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신규 매수가 65%라고요? 전쟁이 난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삼성을 사러 들어온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그건 공포에 매수하는 겁니다. 비이성적 행동이에요. 한소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이전에도 위기 때마다 매수한 전력이 있습니다. IMF, 리먼 브라더스, 코로나, 그리고 3번 다 맞았어요. 제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소율 씨,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HBM에서 밀린 삼성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사도 구조적 문제는 안 바뀌어요. 다음. 한소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신경이 쓰이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불편했습니다. 5째 주 월요일 아침, 한소율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셰퍼드 씨, 5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미팅까지 7분 남아 있었어요. 3분 줄게요. 한소율이 서류 봉투에서 프린트물을 꺼냈습니다. 삼성전자 장비 발주 내역입니다. 독일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제가 확보한 소스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프린트물을 훑어봤어요. 장비 발주 목록이 길었습니다. 금액도 컸고요. 그런데 제 눈에 걸린 건 장비 스펙이었습니다. 이거 HBM3용 장비가 아닌데요? 한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HBM3 공정에는 필요 없는 장비들이에요. 10나노급 6세대 원C 디램 라인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적층 장비가 12단용이에요. 저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30년간 반도체 주식을 거래하면서 공정 스펙 정도는 읽을 줄 알게 됐어요. 12단 적층이면 HBM 4급입니다. HBM 3는 8단이거든요. 잠깐, 이게 진짜야? 소스가 확실해요? 한소율이 대답했습니다. 장비사 쪽 소스 두 곳에서 교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SML 쪽 배송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저는 프린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건 기분 탓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장비를 샀다고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장비 사놓고 수율 못 맞춰서 창고에 모셔둔 회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인텔이 그랬잖아요. 한소율이 두 번째 프린트물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삼성 화성 캠퍼스 인력 충원 데이터예요. 16개월간 공정 엔지니어 신규 배치 3,800명. 3교대 풀가동 체제로 전환된 흔적이 있습니다. 3,800명이요? 한소율이 조용히 말했어요. 삼성이 HBM3를 포기하고 HBM4로 직행한 겁니다. 세대를 건너뛴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세대 하나를 건너뛴다는 건 전례가 없어요. 이전 세대에서 축적해야 할 공정 노하우를 전부 스킵하고 다음 레벨로 가겠다는 건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도박입니다. 실패하면 격차가 2배로 벌어져요. 세대 건너뛰기 성공 사례가 반도체 역사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되는 거예요. 한소율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초간 그녀를 봤어요. 그리고 프린트물을 돌려줬습니다. 흥미로운 가설이야. 하지만 가설은 가설이에요. 양산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 포지션은 유지해요. 한소율이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그 양산 발표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나오면 그때 보죠. 한소율이 나간 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하지만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800명이 16개월간 3교대.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장비 사고 사람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율이야. 수율이 안 나오면 전부 의미 없어. 그리고 정확히 52일째 되는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아시아 시황 리포트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유가는 $95 선에서 횡보 중이었어요. 시장은 여전히 침울했지만, 서킷 브레이커 때의 극단적 공포는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공매도 포지션은 여전히 수익 중이었고, 누적 이익은 $11억 넘기고 있었어요. 오전 7시 14분, 블룸버그 터미널에 알림이 떴습니다. 삼성전자 긴급 기자회견. 한국 시간 오전 10시.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실적 발표도 아닌데. 즉시 한소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거 뭔지 알아? 답이 3초 만에 왔습니다. 나옵니다. 단 2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2글자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즉시 트레이딩 플로어로 나갔습니다. 스티브, 삼성 긴급 기자회견이야. 준비해. 스티브가 물었어요. 포지션 조정합니까? 아직은 아니야. 내용 보고 결정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소율이 나옵니다라고 말한 그 확신에 찬 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한국 시간 오전 10시, 뉴욕 시간 저녁 9시. 저는 사무실에서 삼성전자 기자회견 실황 중계를 켰습니다. 핵심 인원 8명이 제 사무실에 모였어요. 스티브, 빌, 캐서린, 리서치 팀장 마이크, 그리고 한소율까지. 화면에 삼성전자 서초동 본사 프레스룸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했어요. 무대 위에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수석 부사장이라고 자막이 떴어요. 마른 체형에 은퇴 안경을 쓴 엔지니어 타입이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프레스룸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작년 주주총회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시 통역이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HBM3에서 뒤처진 것에 대해 사과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사과한다고 기술이 나오는 건 아니지.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제 팔짱이 풀렸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의 뒤로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세계 최초 HBM사 양산 출하. 제 사무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양산 출하라고요? 개발 성공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서 출하를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 빌 하딩이 중얼거렸어요. 이건 뭐야? 스티브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눈앞의 글자를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스펙이 공개됐습니다. 10나노급 6세대 원시 디램 기반, 12단 적층, 대역폭 초당 12.1GB, 국제 표준 JEDC 규격 초당 8.5GB, 42% 초과 달성. 42%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국제 표준을 42% 넘기는 스펙은 제가 30년간 반도체 시장을 지켜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준을 살짝 넘기는 건 있어요. 10% 넘기면 훌륭한 거고 20% 넘기면 대단한 겁니다. 42%는 규격 자체를 압도하는 수준이었어요. 마이크가 속삭였습니다. 셰퍼드 씨, 이 스펙이 사실이면 SK 하이닉스 HBM3를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블룸버그 터미널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동시 속보였어요. 삼성전자 세계 최초 HBM4 양산, 반도체 판도 변화 예고, CNBC가 긴급 뉴스를 내보냈고 로이터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제 사무실 모니터 6대가 전부 삼성전자 속보로 도배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니터, 삼성전자 주가 차트, 장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4% 상승, 6% 상승, 8% 상승. 제 공매도 포지션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스티브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포지션 정리합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직이야. 발표했다고 끝이 아니야. 수율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 수율이 안 나오면 양산이고 뭐고 의미 없어. 제가 CNBC에서 했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스펙이 좋아도 수율이 안 나오면 의미 없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제가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이었어요. 42%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거든요. 한소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율은 나올 겁니다. 뭘 근거로요? 3,800명이 16개월간 3교대로 일했으니까요. 수율이 안 나오면 양산 출하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는 한소율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저를 비웃는 표정은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모두 나가요. 나 혼자 생각 좀 할게. 사무실이 비워졌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모니터를 봤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여전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종가 기준 9% 상승.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2조 원 넘게 불어났어요. 우리 공매도 포지션 하루 손실 1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천억 원.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 한소율이 제 사무실에 노크도 없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달아 있었습니다. 셰퍼드 씨, 지금 바로 보셔야 합니다. 뭔데요? 엔비디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실리콘밸리 소스한테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소율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 텍스트 메시지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삼성 HBM4 샘플 엔비디아 내부 테스트 완료. 결과 급비. CEO가 직접 삼성에 전화. 납기 앞당김 요청. CEO가 직접 전화했다고요? 반도체 부품 공급 건으로 CEO가 직접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공급망 담당 부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CEO가 전화했다는 건 그만큼 급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물었어요. 테스트 결과는? 한소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못 받았어요. 하지만 소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삼성이 발표한 42%보다 실측이 더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공식 발표보다 실측이 더 좋다고요? 보통은 반대거든요. 발표할 때 스펙을 좋게 말하고 실제로는 좀 떨어지는 게 업계 관행이에요. 삼성이 오히려 보수적으로 발표한 거라고요? 한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HBM사 단가예요. 삼성이 전작 대비 35% 프리미엄을 붙였는데 엔비디아가 수락했습니다. 깎지도 않았어요. 35% 프리미엄을 깎지도 않고 수락했다는 건 대체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삼성 HBM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캐서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셰퍼드 씨, 노무라가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매도에서 적극 매수로. 일본 노무라가요? 일본 증권사가 한국 삼성전자를 적극 매수로 올렸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알고,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경쟁국인 일본 증권사가 한국 기업을 적극 매수로 올린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체면 때문에라도 안 그러거든요. 노무라 보고서 제목이 뭐야? 캐서린이 태블릿을 읽었어요. 삼성전자, HBM사로 게임의 룰을 바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서막. 목표가 32만 원. 32만 원이면 현재가 대비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스티브가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뛰어들어왔어요. 보스, 오늘 장 시작부터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이 삼성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포지션 오늘 손실 추정치가 나왔는데 얼마야? 6억 2천만 달러.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에 6억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8,500억 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57층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세상의 꼭대기 같았는데 그날은 벼랑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포지션의 절반을 정리해. 스티브가 확인했어요. 절반이요? 진짜로요? 절반이라고 했잖아. 당장 실행해.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전쟁 터진 날 밤에 마시던 그 싱글 몰트가 아니었어요. 서랍에 있던 아무 술이나 꺼냈습니다. 뭘 마시는지도 몰랐어요. 입안의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42%, 3,800명, 16개월, 35% 프리미엄, CEO가 직접 전화, 노무라 적극 매수, 하루 6억 2천만 달러 손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벽돌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23분, 저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제 개인 증권 계좌를 열었습니다.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5만 주, 약 850만 달러어치. 회사에서는 삼성을 공매도하면서 개인 계좌로는 삼성을 사들인 겁니다. 왜 그랬냐고요? 30년 경력의 직감이었습니다. 머리는 공매도가 맞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뱃속이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한소율이 보여준 숫자들. 3,800명이 16개월간 3교대로 목숨을 건 그 무게. 제 머리는 부정하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마크 셰퍼드가 틀렸다고? 아시아 킬러가 한국 반도체에 졌다고? 280억 달러. 펀드의 CIO가 32살짜리 주니어 애널리스트한테 논파당했다고?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얼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시아 킬러, 밤에는 삼성 매수자. 이틀 뒤 한소율이 다시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요. 셰퍼드 씨,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말고요. 저는 피곤했어요. 반도체 말고 뭔데요? 에너지입니다. 전기요. 한소율이 새 자료를 펼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이었어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서버 한 대가 소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먹어요. 이 전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발전소에서 가져오겠죠. 무슨 발전소요? 한소율이 물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안정적 공급이 안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해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신재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전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녀가 새 차트를 띄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마일 섬 원전을 재가동했습니다. 사고로 유명한 그 원전을 AI 전력 때문에 다시 켠 거예요. 구글은 소형 모듈 원전 SMR 계약을 했고, 아마존은 원전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40개국이 원자력 에너지 전략을 채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원전 테마는 월가에서도 뜨거운 주제야. 그런데 이게 삼성이랑 무슨 상관이죠? 한소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셰퍼드 씨, 원전을 짓고 싶다고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손에 꼽혀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5개국이에요. 5개국뿐이라고요? 그것도 미국과 프랑스는 수십 년간 신규 원전을 안 지어서 건설 역량이 녹슬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로 막혀 있고 중국은 자국 수요만으로 바빠요.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고 실제로 지어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아시죠? 한국의 원전 건설 기업이에요. 올해 해외 원전 수주 52조 원.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착공했고요. 투자금 8천억 원. 연간 20기 이상 생산 가능한 규모입니다. 한소율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셰퍼드 씨,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그 반도체를 돌릴 원전을 짓는 나라.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었으니까요. 한소율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하나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가 해져서 색이 발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한정우. 삼성 반도체 기흥 공장 1세대 장비 기술자였어요. 38년간 삼성에서 일했습니다. 그녀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빼곡한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한글이라서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한소율이 번역해줬어요. 64K 디램 양산 성공. 수율 9%. 일본과의 격차 5년. 반드시 따라잡는다. 수율 9%에서 시작했다고요? 맞아요.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전이에요. 일본을 5년 뒤에서 쫓아가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초 HBM사를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한소율이 수첩을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숫자가 빼곡했어요. 수율 11%, 수율 23%, 수율 47%, 수율 78%.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옆에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소율이 하나씩 읽어줬어요. 오늘 김 과장 아이 태어남. 야근 대신 집에 보냄. 일본 도시바와 격차 3년으로 줄임. 아들 정우 첫걸음마. 집에 못감. 256K 양산 성공. 일본과 격차 2년. 저는 그 낡은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한국의 어떤 기술자가 매일 밤 퇴근하면서 그날의 수율과 가족 이야기를 함께 적은 수첩이었어요. 수율과 아이의 첫걸음마가 같은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공장과 가정이 한 권의 수첩 안에 섞여 있었어요. 한소율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좀 더 가늘고 단정한 글씨였습니다. 이건 제가 쓴 거예요. 한소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는 날, 제가 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는데요? 아버지가 수율 9%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5초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건 감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나라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차트와 지표와 변동성으로만 봤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게임의 재료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 차트 뒤에 3,800명의 엔지니어가 16개월간 가족을 못 만나며 일하고 있었고 40년 전 수율 9%에서 시작한 아버지의 수첩이 딸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40년치 집념을 52일짜리 공매도로 짓밟으려 했던 겁니다. 한소율이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셰퍼드 씨가 아시아 시장을 30년간 공매도해 왔다는 건 알아요. 태국도 치고 일본도 치고 중국도 치셨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한소율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겁을 줘도 안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서킷 브레이커 터진 날 8조 4천억을 넣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녀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날 밤 그 불빛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 계좌를 열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3만 주 더 샀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면서요. 두 개의 얼굴. 낮에 마크 셰퍼드와 밤에 마크 셰퍼드가 정반대의 배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낮에 내가 틀렸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엔 잃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30년의 명성. 아시아 킬러라는 이름. 280억 달러 펀드의 CIO 자리. 그 모든 것을 지키려면 밤의 진실을 낮에 가져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수록 커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터져 나오기까지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두 개의 얼굴이 들통난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습니다. 삼성 HBM 내발표 이후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아시아 시황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숏 포지션은 절반으로 줄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직 유지하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비관론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CNBC에서 죽은 말이라고 했는데 며칠 만에 말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 끝이에요. 브리핑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한소율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 그녀는 데이터를 들고 올 때 눈빛이 살아 있었거든요. 셰퍼드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 안에서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한소율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 이메일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제 이메일이었어요. 발신자에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건 어디서 났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소율이 대답했어요.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정기 감사 중에 발견한 겁니다. 아직 위에는 보고 안 됐어요. 이메일은 제가 전쟁 발발 직후 아시아 팀 전원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한국 개미들은 겁을 주면 던진다. 패닉에 약한 시장이다. CNBC 출연으로 공포를 극대화하라. 미디어 심리전이 공매도의 절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치킨값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만든 공포에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 이메일은 더 심했어요. 아시아 시장은 원래 이렇게 돌아간다. 겁을 주고 팔게 만들고 싸게 줍는 거다. 30년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공식이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만 나갔어? 한소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겼어요. 세 번째 캡처가 떴습니다. 제 개인 증권 계좌 거래 내역이었어요. 삼성전자 매수 5만 주, 추가 매수 3만 주, 합계 8만 주, 약 1,350만 달러, 한화로 약 185억 원. 고객들에게는 삼성을 팔라고 하면서 자신은 몰래 삼성을 사고 있었다는 증거가 한 화면에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한소율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분노도, 경멸도, 조롱도 없었어요. 그냥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셰퍼드 씨, 왜 이러신 거예요? 삼성이 될 거라는 걸 아셨으면 포지션을 바꾸셨어야죠. 왜 고객들은 속이고 자기만 몰래 산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30년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280억 달러 펀드의 체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소율이 조용히 말했어요. 컴플라이언스 팀이 내일 아침까지 경영진에 보고합니다. 그 전에 셰퍼드 씨가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소율이 나간 뒤 저는 30분간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센트럴 파크가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7층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유리창 안쪽에서 한 남자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보고를 받은 아틀라스 캐피탈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오후 2시 제 사무실에 법무팀장과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셰퍼드 씨,
SEC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매도 의견을 내면서 개인 계좌로 매수한 건 이익충돌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사실만 나열하는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이메일 내용도 문제입니다. 의도적 시장 조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겁을 주고 팔게 만들고 싸게 줍는다는 표현은 SEC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오후 5시 로이터 통신이 속보를 쏟았습니다. 아틀라스 캐피탈 CIO 마크 셰퍼드, 삼성전자, 공매도 관련 이익충돌 의혹, SEC 예비조사 착수. 제 이름이 로이터 속보에 뜨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이 이름이 속보에 뜰 때는 항상 수익률 기록이나 시장 전망과 함께였어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내 이름 옆에 이익충돌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 CNBC가 바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따라붙었어요. 제 이메일 내용이 기사에 인용됐습니다. 한국 개미들은 겁을 주면 던진다. 치킨값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다. 그 문장들이 전 세계 뉴스에 퍼져나갔어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아틀라스 캐피탈이 올라갔고 치킨값도 아까워한다가 그 바로 아래에 붙었어요. 분노하는 한국 시청자들의 댓글이 CNBC 유튜브 채널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이러니는 따로 있었어요. 제가 겁쟁이라고 깔본 한국 개미들은 무너지기는커녕 제 스캔들이 터진 날 삼성전자를 또 사들였습니다. 그날 하루 개인 순매수 4,200억 원. 전쟁에도 안 팔고 서킷 브레이커에도 안 팔고 월가의 조롱에도 안 팔고 이제는 월가의 스캔들까지 매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겁쟁이가 아니라 제가 겁쟁이였다는 걸. 틀린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두 개의 얼굴 뒤에 숨은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이틀 뒤 저는 아틀라스 캐피탈 CIO 측에서 사임했습니다. 30년 만에 퇴장이었어요. 사임 성명서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그 한 줄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19조 원의 투매를 부추기고 수백만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팔고 한 나라의 대표 기업을 죽은 말이라 불렀던 건 한 줄의 사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임하던 날 저녁, 저는 한소율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로비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가 커피를 2잔 들고 왔습니다. 하나를 제 앞에 놓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한소율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써서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소율 씨. 네. 당신 아버지의 수천 말이에요. 네. 수율 9%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아시아 시장을 공매도하면서 한 번도 수율 9%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차트와 지표만 봤습니다. 숫자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게임이었죠. 그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한 번도 안 봤어요. 한소율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수율 9%에서 시작할 때 월가의 누군가가 아시아는 안 된다고 했겠죠. 그때도 분명히 누군가 공매도를 걸었을 거예요. 한국은 안 될 거라고. 반도체는 일본이 하는 거라고. 4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안 된다고. 삼성은 끝났다고. 죽은 말이라고. 한소율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셰퍼드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버지가 은퇴하신 날, 기흥 공장에서 38년 만에 나오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소율아, 아빠가 수율 9%에서 시작할 때 집에 돈이 없어서 엄마가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왔다. 고기를 못 샀어. 치킨도 못 시켰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치킨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또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콩나물 먹으면서도 포기 안 했다. 왜냐면 내 손으로 만든 반도체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한소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미소였어요. 셰퍼드 씨가 치킨값도 아까워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치킨값도 아까워하면서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40년 뒤에 210조가 된 겁니다. 저는 커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10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였어요. 한국 국가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금액. 치킨값을 아끼면서
수요율 9%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40년 만에 만들어 낸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죽은 말이라고 불렀어요. 소율 씨. 네, 미안합니다. 한소율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사과할 곳이 따로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맞았어요. 사과할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날 8조 4천억을 넣은 사람들에게, 치킨값을 아끼면서 반도체를 만든 사람들에게, 3,800명이 16개월간 가족을 못 만나며 클린룸을 지킨 엔지니어들에게. 한소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한번 가지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다음에 아시아 시장을 공매도하고 싶으실 때 이 수첩을 한번 펼쳐보세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저는 그 낡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갈색 가죽이 제 손바닥에 닿았어요. 4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소율이 로비를 나서면서 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국어를 못하지만 한 단어는 알아들었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웃으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역시 한국어였지만 나중에 번역을 들어서 알게 됐어요. 아빠, 우리가 이겼어. 저는 로비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40년 된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숫자는 읽을 수 있었어요. 9%. 그 숫자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빼곡한 한글 메모.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지만 40년 전 어떤 한국인 기술자가 밤마다 적었을 그 글씨들이 제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눈이 뜨거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월가의 아시아 킬러가 로비 카페에서 울고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가 40년 전에 쓴 수첩을 읽지도 못하면서 붙잡고, 그리고 한 달 뒤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공매도를 시작했을 때보다 34%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코스피가 회복되고 환율이 안정되고 HBM사 수출 계약이 확정되면서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코스피 커버리지 애널리스트 전원이 매수 의견을 유지했어요. 오세린이라는 한국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7조를 받고 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25조를 내야 할 겁니다. 공포에 팔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그리고 소율 씨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셰퍼드 씨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뭔데요? 수첩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한국에 오시면 치킨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치킨 값을 아끼면서 세계 1위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도 안 팔고 서킷 브레이커에도 안 팔고 월가의 아시아 킬러가 겁을 줘도 8조 4천억으로 되받아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30년간 아시아 시장을 공매도해 왔습니다. 태국도 쳤고 일본도 쳤고 중국도 쳤어요. 하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건. 그날 저녁 저는 맨해튼 아파트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9%라는 숫자를 오래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소율이 적었다는 그 문장.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번역해준 내용을 기억했어요. 아버지가 수율 9%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영어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볼펜이 낡은 종이 위에서 살짝 걸렸어요. I was wrong. Korea taught me. 내가 틀렸다. 한국이 가르쳐줬다. 지금까지 월가의 공매도 거물마크 셰퍼드가 경험한 52일간의 충격적인 역전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아야 한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한국 반도체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